중국과 중국의 자본들이 아무런 관세 없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인 크리스티 노엘, 펜 본디 법무부 장관,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존 래드클리프 CIA 국장까지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제1의 위협 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어떻게든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 탄핵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 정국은 곧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국정이 무너져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국제 정세입니다. 그 중심엔 당연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가 있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는 미국 내 힘이 엄청 막강합니다. 상하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1기 때와 달리 충성파 중심의 인사를 대거 등용했습니다. 그 면면을 좀 살펴보면 84년생인 하버드 출신 앨리스 스테파닉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이분은 하원 출신이고 원래는 온건파와 반 트럼프 진영에서 활동을 하다가 2024년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파닉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특징은 군사 및 외교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또한 71년생 히스패닉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플로리다 상원 출신이고 한때 트럼프의 대선 경쟁자였지만 국무장관으로서 중국 공산당을 향한 시각만큼은 트럼프와 상당히 일치합니다. 1980년생 피터 브라이언 헤그세스는 ROTC 출신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를 했고 조 바이든 정부와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극단주의 의심을 받은 적이 있고, 중요한 것은 북한을 아주 위험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국방부 장관 청문회 때 작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안보부 장관인 크리스티 노엘, 펜 본디 법무부 장관,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존 래드클리프 CIA 국장까지 모두 작심하고 트럼프가 꼼꼼하게 채운 인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급조되었던 1기 때와는 좀 다르게 트럼프의 의도대로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 그렇게 1기에 비해서 좀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의 기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기조는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입니다. 미국은 모든 국가에 10%에서 20%의 보편적인 관세를 붙여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서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 이른바 포드, 쉐비, GM, 테슬라, 이 모든 차량이 유럽연합의 나라로 수출될 때 관세가 10%입니다. 그런데 미국 기준으로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미국으로 수입이 될 때 관세는 2.5% 정도로 4분의 1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를 한국의 예시로 들자면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이 미국에 수출이 되면 유럽연합과 같은 관세인 2.5%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한국으로 수입이 되면 관세는 제로입니다. 이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기아차는 이 2.5%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에 생산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차는 앨리바마주에 몽고메리 공장이 있고, 기아차는 현대차의 바로 옆 조지아주 몬테레이에 2009년 공장을 완공하고 차량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생산 단가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인근 멕시코에서 제품을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방법이 무관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에 비해 다른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 방법으로 쏠쏠한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방법에 대해서 메스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봤을 때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과 중국의 자본들이 아무런 관세 없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제1의 위협 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어떻게든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관세를 앞으로 25% 붙이겠다고 공표를 한 실정입니다. 물론 바로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아나 현대자동차는 조금은 유리해졌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부품 밴드사는 아직도 멕시코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경쟁자들에 비해서 직접 생산은 미국 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관세의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바이든 정부에서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만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와 기업 간의 약속을 트럼프 시대에 와서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손보고 싶어하는 부분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그 어떠한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바로 이 부분이 골조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모든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수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보조금을 줄 것이다. 왜 이 보조금이 중요하냐면 미국의 반도체를 팔기 위해서는 미국의 생산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높으니까 보조금을 받아야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이 창출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보조금을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 SK와 삼성을 조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도 보조금인데 미국이란 슈퍼파워 국가가 대기업과의 약속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 신뢰도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삼성이나 SK는 미국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의 약속을 믿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삼성이나 SK가 중국에 투자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중국에 투자를 했겠죠. 그러니까 삼성과 SK는 뭔가 정책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 전에 세일가스 이슈가 있었지만 이 세일가스 이슈도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청정 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세계 트렌드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라든지 엘니뇨 현상 등으로 지구가 병들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그 부산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문제. 그래서 세계 각 나라의 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근 중국이 전 세계의 생산 공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매연이랑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 역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개발 초기에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다소 낮고 또 의외적인 부분은 산림 자연 생태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산 위에 나무를 깎고 뭔가 세운다라든지 풍력 발전기의 경우 소음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러면 주위의 모든 생명체가 스트레스를 받겠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변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정 에너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큰 문제는 중동과 미국을 포함해 기존 화석연료로 부강국이 된 국가들이 자신들의 가장 효과적인 수입원을 쉽게 놓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미국 정부가 청정 에너지 정책을 지향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인은 그런 유권자들의 직업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슈 또 미래 후손들의 이슈들보다는 당장 투표권이 있는 미국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이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미국 내에서 확대를 하게 되면 운송비, 난방비를 포함해서 모든 에너지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비용으로 기업이 직원을 더 채용을 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하려고 할 거고 또 화석연료 산업이 촉진이 되니까 관련 산업에 대한 직업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규제를 완화해야 되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미래 후손들과 이 지구를 신경 쓰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외 정책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은 드디어 미국의 슈퍼파워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또 형식적으로는 미국을 위협할 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군 전력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질적인 부분에서 중국은 미국을 따라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과 공군 전력은 중국이 스스로 비벼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투기, 탱크, 자주포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술적으로 부실하고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겉으로 보기엔 얼추 비슷한 재래식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중국이 경제적으로 이만큼 성장하고 군사력 역시 성장을 하니까 어느새 미국의 턱밑까지 쫓아온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러시아는 미국을 위협하는 견제 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우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 합당한 전략이고, 이런 전략을 써야 할 만큼 더 이상 미국에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바로 이 전략 때문에 우리나라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과도 이 미국의 대외 정책은 밀접하고 복잡한 역학관계가 존재합니다. 당장 대중국 무역 규모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단번에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군사적 우방국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봤을 땐 마뜩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중국을 견제를 한 첫 번째 카드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는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업 중 일부는 돈을 벌기 위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정책은 이민정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정책으로 또 한 번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최대 1200만 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400만 명이 멕시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고, 그 중에는 한국인도 13만 명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민자들이 지금까지는 미국에 있을 때 단순히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지인은 미국 내에서 운전면허증도 따고 세금도 내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불법 체류자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는 딱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추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불체자가 되면 미국을 한번 벗어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제재가 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많아도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멕시코 입장에서 본다면 멕시코에 국적이 있는 미국의 불법 이민자가 400만 명이나 되는데, 이 400만 명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이 2023년 기준 약 4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멕시코 국내 총생산 GDP의 4%를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 체류자들이 주로 어디에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육체적인 단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같은 대도시의 식당 저 안에 들어가면 설거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큰 넓은 농장에서 단순 농사를 짓는 그런 일들을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장소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약 3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가 있고, 텍사스에도 약 170만 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농사를 짓고 당연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미국 많은 금액을 받고 혹은 똑같은 금액을 받고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민정책을 펼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상당히 단순합니다. 미국 시민들, 즉 유권자들이 원하니까. 그러면 유권자들은 왜 이민정책을 강하게 펼치는 것을 원할까요? 미국 시민들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는 단순 직업, 그 직업들은 미국인들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직업들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조선족이 식당에서 허드레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힘든 일을 그들이 받았던 돈만 받고 그 허드렛 일 할 수 있습니까? 저기 시골의 깡촌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단순 반복적인 노무 생산직의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은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이상은 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 공장들은 물론 법을 잘 지키리라
믿고 싶지만 아주 일부는 중국 생산 공장이랑 단가 싸움을 해야 되니까 불법 체류자들에게 돈을 잘 안 준다라든지 말도 안 되게 적게 준다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 체류자들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그래도 자기들 본국보다는 페이가 세니까 힘들지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 일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노동 강도는 세고 페이는 우리 기준에 적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직업이라는 것은 일은 편하고 돈은 많이 주고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에 불법 체류자들이 하는 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멕시코인들이 식당 저 안에서 하는 일들, 그 넓은 농장에서 하는 일들을 미국 유권자들이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 니들도 하지 마, 이런 심보인 겁니다. 물론 모든 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채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 정책의 결과는 모두가 파국이라는 겁니다. 농사가 아무리 자동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무조건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확률도 높아지고 낙과도 적어지고 당연히 생산 단가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경쟁력도 생기는 겁니다. 그 중심엔 적은 월급을 받는 불법 체류자가 있는데, 그 불법 체류자가 없어지면 당연히 농수산물 가격이 비싸질 거고 누구는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뜩이나 비싼 미국의 외식 비용이 더 올라가면 결국은 미국 시민들이 손해인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최근 미국 내에 이민세관 단속국의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했고 체포와 추방을 확실히 늘렸습니다. 결과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트럼프도 아는데 트럼프에게 표를 준 사람들만 모르고 있다. 정리를 하자면 세계의 슈퍼파워인 미국이 국내외 정책들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엔 미국 우선주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선 관세를 붙이고 있고 그러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좋은 타겟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 있는 몇 안 되는 선진국이고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 급격한 발전으로 돈이 많아 보인다고 우길 수도 있고 또 외관적으로 보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미국이 보호해주고 있다고 우길 수도 있고 또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견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중국을 위한 히든카드로 대한민국은 활용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선 한국과 일본 중 하나만 살려야 된다면 일본을 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게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특히 세련된 외교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안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라는 큰 고래들 사이와 그 사이에 있는 뜬금없는 북한 사이에서 우리 등이 터져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